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K 양극화 완화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우선 과제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여러 정책 중 핵심이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입니다. 4년 전 모든 대선 후보들이 2020년 또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도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유럽계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는 작년 말 기준 한국의 100만 장자가 1년 전보다 14만 명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데도 일부 최고 경영진은 연봉을 2배로 올리고 최저임금의 850배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벌과 부자들은 코로나 재난을 함께 극복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보릿고개로 진 빚도 다 못 갚았는데 소자까지 빼앗아버리는 조선시대 악랄한 기조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며 코로나 재난 전의 사고에서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이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은하청 불공정 거래와 프랜차이즈 갑질, 대기업 골목 상권 진출, 높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이 원인입니다. 정부도 기업도 이런 불평등 착취 구조 개선을 내팽겨 쳐놓고 최저임금 차등 직업을 입에 담는 것은 조선시대 양반, 상민, 노비로 구분되는 신분제도를 구조화하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지금도 턱없는 임금소득으로 삶이 힘든 청년과 여성 등 저소득층 국민들을 더한 벼랑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산재나 실업 등 위기 상황에서의 삶을 뒷받침하는 각종 사회 안전망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입니다. 이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마저 차별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중순 ILO 총회에서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해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연설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34.8%로 박근혜 정부 33.1%보다 조금 높았지만 상여금,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면서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ILO 총회 연설 내용이 가식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인상을 남은 임기 첫 번째 국정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검증 시스템이 아니라 검증 기준, 즉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인식과 태도입니다. 세입자 보호 정책을 무력화시켰던 청와대 전 정책실장은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벌이겠다던 청와대를 조롱했습니다. 정책 책임자의 조롱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청와대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인식과 태도가 광범위하게 묵인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여당도 도찐개찐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감면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임대사업자 특혜를 방조하면서 부동산 최상위 부자들의 이속을 챙겨준 여당이 무슨 낯짝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의 검증 책임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 당사자를 지금도 어찌하지 못하는 여당부터 추가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반부패 비서관의 사표를 경질로 둔갑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사수석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한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들의 진짜 분노는 청와대와 여당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태도 그 자체입니다. 진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오락가락 인식과 갈팡질팡 태도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붕괴 참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련해서 모두 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학도 옹철건물 붕괴 참사를 야기한 주요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거래의 썩은 실체가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철거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탈법의 온상으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며 공사비가 삭감되고 원래 계획서상의 작업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부실 철거가 강행됐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마지막 주체는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불법 철거와 재하도급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의 대표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작업 지시를 했다는 증거까지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토위 현안 보고에서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가 몰랐다고 일관하는 모습은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있었다는 그가 다단계 하청 적폐인 불법 하도급을 진정으로 몰랐을지도 의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몰랐다고 한들 그렇게 딱 잡아떼면 책임이 면피되는 것입니까? 권순호 대표이사를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적격입니다. 원청의 책임자가 제대로 현장을 관리감독하지 않았을 때 중대재해가 일어나며 그 대다수의 책임자가 권 대표처럼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주말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암모니아 중독 추정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산에서 황화수소 누출로 인한 사고는 이미 2019년, 201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 6개월 전부터 화장실에서 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독성가스가 기준치의 16배에 달할 때까지 현장이 방치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